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주차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전반에 걸쳐서는 주로 상수도 문제와 상수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주차 1차 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문제, 그리고 상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해서 1차 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도 제주도에서 수돗물에서 유충, 그러니까 벌레가 나와서 여러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2019년도에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또 한 번의 그 유충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물 사용에 대해서 불편을 겪게 되고 심지어 이제 수돗물로 인해서 청와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필터에 유충이 이렇게 검출이 된다든지 이런 유충들이 검출돼서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이 일어나게도 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생물인 생수로 조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돗물에서는 이렇게 한번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이제 식당에서는 우리 이 식당에서는 음식점에서는 생수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써놓을 정도로 수돗물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가게에 대해서 안심하라 이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유충이 검출되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있죠. 최초로 인천시 부평구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충이 이제 대량으로 발견된 일이 최초로 일어나고 보도가 되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인천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녹물과 같은 붉은 수돗물에 의해서 유충이 발견됐는데, 이때 이제 발견된 건수나 정수장의 개요인데, 나중에 이제 다음 2차 때 설명을 하겠지만 수돗물을 만드는 곳을 정수장이라고 그래요. 인천에는 공천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이 있는데, 이 정수장 안에는 이제 실제로 그 정수장을 조사해 보니까 정수장의 여과지 내에서도 물을 걸르는 것을 여과지라고 해서도 유충이 발견이 됐고, 대개 이제 수돗물을 생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물이 도착해서 약품을 넣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여과를 하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여과지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은 특이하게 고도정수 처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물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고도정수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냄새나 막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요. 그런 것은 이제 숟가루인 활성탄 여과지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유충이 이제 다수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이번에 발견된 유충은 크게 두 종류요. 나방파리라는 것과, 나방파리는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된 그 야외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화장실에 가면 요즘 이제 화장실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는 않은데, 이런 그 얼음벌레 성충을 발견할 수 있어 나방처럼 보이는 거. 근데 이것의 그 애벌레인 유충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방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도 나방파리. 이제 이 두 개 다 똑같은 건데, 주로 이제 우리 배수구 안에서 이런 애벌레들이 살아요. 이런 애벌레들 배수구 안에 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얘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이게 이제 우화라고, 날개를 달고 나온다 해서 우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물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방파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깔따구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깔따구라는 유충과 유사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헛발이라는 게 없습니다. 깔따구는 헛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가짜 발이 하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깔따구인데, 이 나방파리는 이런 깔따구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꽁지 쪽이 이렇게 원추형으로 생긴 게 이 나방파리의 특징입니다. 원통형으로 생겼고, 원추형 호흡관이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성충 화장실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이제 배수관이나 하수관 등에서 이런 애벌레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깔따구라는 건데, 깔따구나 아까 나방파리는 다 이 파리목에 속합니다. 파리, 곤충의 분류 중에 이 파리목에 속하기 때문에 파리목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대개 곤충들은 날개가 두 쌍이죠. 두 쌍인데 파리목은 한 쌍이 태화돼서 한 쌍만 있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날개가 깔따구 성충으로 보면 한 쌍만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한 쌍은 이렇게 이제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우리 막대 사탕처럼 막대 사탕처럼 이렇게 이제 축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는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 뒷날개, 태화된 뒷날개를 평균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 파리목은 이렇게 이제 헛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머리고, 꼬리 쪽에는 이제 아까 원통형인데, 얘는 이제 이런 이런 리본 모양의 어떤 호흡관이 존재하는 게 이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깔따구 알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마치 꼭 볼펜 용수철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확대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알입니다. 그래서 이 알이 젤리처럼 쌓여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도롱뇽 알을 봤다면은 그 도롱뇽 알처럼 생겼어요.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죠. 이제 도롱뇽 알에 비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깔따구 한 마리가 이런 알집을 몇 개 나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알 세보세요. 이게 보면은 뭐 2,000~3,000개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번식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깔따구가 알집을 만약에 아까 수돗물을 생산하는 여과지나 활성탄지에 이게 알을 낳았다면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깔따구가 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가 있죠. 깔따구는 이제 이게 좀 전문적이어서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벌레 단계에서는 무슨 종이라 분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것들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이런 머리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종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라는 거 하죠. 코로나 확진자 검사할 때 PCR 검사를 하는데, 똑같은 이런 방법을 유전자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따구 유충도 이 PCR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종이나, 그러니까 이 PCR 유전자 분석 방법이라는 게 꼭 이렇게 바이러스의 종류를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곤충의 종류라든지 식물의 종류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PCR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도 이제 이런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깔따구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곤충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성충이 되는 우화를 하는데, 까딱으로는 두세 번, 모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여러 번 하죠. 그리고 이제 까딱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파리모기라고 했죠. 근데 되게 우리가 뭐 하루살이 또는 모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까딱구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하루살이하고 까딱구는 굉장한 그 종의 분류군상 차이가 있어요. 마치 사람하고 원숭이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기는 같은 파리모기인데 까딱구는 달라요. 거의 모기하고 까딱구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차이가 있고, 그 까딱구는 모기처럼 이제 이렇게 물지 쏘지 않죠. 되게 이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성가신 벌레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붉은 까딱구들은, 색깔이 붉은 까딱구들은 이 몸속에 체내에 헤모글로빈, 사람도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어요. 헤모글로빈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제 코로 이제 숨을 쉬면,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쉬면 산소를 저장을 해서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철분제를 먹어서 그 빈혈을 보충하고 그러죠. 헤모글로빈 안쪽에는 그 철분이 들어있어요.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산소를,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산소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우리 세포에 필요한 곳까지 운반해줘서 세포가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이제 소화가 돼서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 에너지원이 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 산소를 공급하는데 헤모글로빈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뭐 휘발유를 그 연소를 시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불을 어디 가서 캠핑 가서 불을 떼면 산소가 있어야 되죠. 폐쇄된 공간에서 불을 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솥이라든지 굴뚝에 다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붉은 까딱구는 이제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까딱구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예를 들면 굉장히 오염된 하천 같은 경우는 BOD가 뭐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만큼 BOD가 높다는 것은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산소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거기에 그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그 오염원을 먹고 살아야 되는 세균들이 산소를 다 수모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균들이 더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염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런 데서도 까딱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산소를 자기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는 공기 중에 들어가서 산소를 저장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까딱구의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과지나 활성탄 접촉조 이런 데가 산소가 없어도 이것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 정수장에 이런 그 수돗물 생산 시설들, 이건 이제 여과지인데, 이런 여과지들을 이렇게 덮개라든지 그 다음에 모기장 같은 이런 방충망을 설치해 놓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2019년도에 똑같이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항의도 하고, 역시 이제 이렇게 먹는 샘물 생수 파동이 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제 수돗물은 굉장히 깨끗이 걸러서 이렇게 공급을 해도 물 속에는 다양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더라도 망간이나 철분이나 아연이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이 이렇게 공급되다 보면 이 수도관 안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인천의 경우에는 정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정수장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중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공급했던 곳을 이걸 중단하니까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지역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거꾸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있는 그 붙어있던 관내부에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붉은 수돗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해주는 이런 그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가 수돗물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유충 출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됐던 붉은 수돗물 문제, 최근에 이런 그 사실은 상수가 엄청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기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나비로 된 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수도관이 나비라든지 구리관으로 깔려있는 건 꽤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은 납과 구리 수도관 그 안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상수원을 다른 그 수계라는 게 낙동강과 한강 이런 걸 수계라고 그러죠. 그 다른 수계로 바꿈으로써 이제 납이 굉장히 많이 유출돼서 이렇게 어린애가 아픈 것이 타임지에 이렇게 독성 물질로 아픈 어린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타임지에 발생되고,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수돗물 정수를 걸른 물을 이렇게 어린이의 그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정책 그 결정자들이, 관리자들, 리더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디트로이트시라고 해서 미국의 오데호죠. 오데호 이쪽에 있는데, 오데호에 있는 이 디트로이트시인데, 디트로이트시하고 그 다음에 휴런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프린트시라는 곳이 그 인근에 이 프린트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프린트시에서 일어난 사례에 대한 것인데, 광주 경우에도 수돗물을 이제 전라남도의 주암호나 동목호에서 물을 가져와서 광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시에서 물을 사다가 그 프린트시에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대가를 내야 되잖아요. 광주에서도 주암호 물을 가져오면 1톤에 약 280원이라는 그 돈을 수자원공사에 그 원수 요금으로 내는 것이죠. 그런 돈이 1년에 이제 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돈들을 그 지불을 함으로써 이제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프린트시가 그 재정 압박이 되고 또 디트로이시도 재정 압박이 되니까 그 요금을 올린 거예요. 원수 요금을 올리니까 이제 프린트시는 이 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디트로이트시의 휴런호에서 물을 가져왔는데, 자기 도시에 있는 프린트 강으로 수계를 전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우리 주암호에서 일부수의 물을 가져와서 수돗물을 생산하다가 요금을 올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광주천에서 물을 그 취수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광주천보다 더 지저분한 물을 그 프린트 강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악취, 냄새가 나고 물에 색이 생기고 집단 내지오네라균 중독 사례, 이제 이것도 이제 뭐 호흡곤란 일어나는 그런 균,
그다음에 대학이나 병원 이런 데 기기가 고장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 원인은 수질이 나빴는데 특히 이 pH가 굉장히 높아서 산성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성화가 된다. 여기서 산성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pH가 이제 이 거꾸로 이거 낮다는 거예요. pH가 2에서 뭐 3 정도 이렇게 낮으면 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되게 이 간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금속 성분들이 물로 빠져나가요. 산성도가 높게 되면. 그래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수돗물을 되도록이면 그 중성인 pH가 7에 가깝게 생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납이 많이 빠져나와서 이 납관 속에서 납이 많이 빠져나와서 이제 중독 사태가 일어나니까 브리티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시건주 전체가 비상사태를 일어나고 미국의 이제 전체 도시를 보니까 특히 동부 지역인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데 오래된 도시들이 거의가 납이 이렇게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거의 납중대 판명 어린이가 3천여 명, 뭐 10만여 명이 의심이 된다. 이런 이제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수계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수계를 바꾸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질들을 잘 판단해보고 해야지 국민들의 담보로 이렇게 함부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이야기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대형 사고는 미국의 미러키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생동물이라는데 구체적으로는 크립토스포리즘과 지아디아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집신벌레나 아메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생물 시간을 배웠을 텐데 그것과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생동물이라고 그랬는데 크립토스포리즘과 지아디아는 특이하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탈수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몸이 약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그래서 수돗물을 마시고 갑자기 40만 명의 그 미러키 시민들이 이제 설사를 하게 된 것이죠. 설사를 했는데 이 중에 약 4,400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100명이 사망하는 이런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역학조사라는 걸 하죠. 지금도 코로나 사고가 나면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 당신이 어디를 갔어, 누구하고 접촉했어, 또 뭐 어떤 행동을 했어, 이런 게 역학조사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병이 이게 감염됐을 때부터 거꾸로 쭉 추적해 가보는 거예요. 추적해 왔더니 이제 수돗물인 거죠. 근데 수돗물이 그 당시에 다 수질 규제에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가보는 거죠. 뭐 의사들, 또 수질 전문가들, 뭐 여러 가지 뭐 상수였던 기계 전기 전문가들 전부 모여서 평가를 해봤더니 그 원인은 원생 동물인 이런 지아디아나 크립토스포리즘이죠. 이게 이제 지아디아의 사진이고 이게 크립토스포리즘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이제 판단을 해봤더니 이제 야생동물 배설물에 의해서 크립토스포리즘에 감염된 야생동물 배설물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돗물에서 소독을 하게 되면 걸러져야 되는데 이제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보면 이 하늘색이 탁도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막지 않는가 하는 탁도를 말합니다. 이 터비디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탁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케이스 넘버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원생동물에 감염된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탁도가 높으면 원생동물 감염된 케이스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탁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면 그 말은 수돗물의 어떤 품질이 제대로 관리가 되면 원생동물에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한 정수장을 조사해 미러키에 물을 공급한 수돗물 정수장을 조사해봤더니 두 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니누드라는 정수장에 물을 공급받는 시민은 아무렇지도 않고 하워드라는 정수장에 물을 공급받는 시민들만 설사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약품을, 여기에 응집제라는 약품을 넣는데, 약품을 넣는 이 정수장의 응집지가 보신 바와 같이 밑으로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프로펠러가 이게 돌아가서 약품을 섞은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품이 잘 안 섞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막고 또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막게 되면 프로펠러 돌아가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해서 충분히 섞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량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집어넣는 것 같은 수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했죠. 우리 이제 어떤 제트 기류처럼 이렇게 약품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계량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수도의 역사는, 상수도의 역사는 이 감염병과 함께 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감염병과 상수도의 역사는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85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오존 수독이라는 자외선 수독이라는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됐고,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크립토스포리지 원생 동물의 그 감염, 미러키 일본의 오곳에 호주의 시드니 1998년 시드니 올림픽 때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염소 소독이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망령화라든지 자외선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상수도 발전은 이렇게 감염병과 함께했다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공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전염병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티푸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티푸스의 이야기인데,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돗물을 마시고 전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콜레라나 이런 것들은 거의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20세기에 이대한 공학의 성과를 조사해봤더니 1위가 이제 이런 그 전기, 전자 이런 것인데, 2위가 자동차, 3위가 비행기, 4위가 수돗물, 워터 서플라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제 4위가 수돗물일 만큼 그만큼 수돗물이 우리 인류의 공헌한 어떤 공학 기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위대한 성과, 1880년 이후에 미국의 과학자인 BMJ라는 그 의학 잡지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당연히 지금 최근에 우리가 백신 강조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항생제 이런 거, 백신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상수도를 더 크게 채워줬다. 1위로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상수도가 그 인류 건강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는 백신이라든지 DNA 구조 발견 엄청난 기여를 하고, DNA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에 RNA 구조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게 백신들을 만들어내고 하게 된 것이죠. 또 컴퓨터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우리 인류 건강에, 우리 인류에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그만큼 상수도가 개인 인생에 중요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변천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90년도 이전에는 거의 물이 부족했어요.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맨날 그 제한구수하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 페놀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VOC라고 휘발성 유해물질 검출, 이런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바이러스도 관리하고, 최근에는 물이 이제 블루골드라 해가지고 물이 이제 물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겨서 그만큼 물이 그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약 1,600조에 달하는 물이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이제 고급화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수 평가를 종합하면 20세기 인류에게 공헌한 그 굉장히 높은 과학 기술 중에 하나고 안전성이 확인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수질 사고로 인해서 불신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불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원인은 상수 수질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인천의 그 붉은 수돗물 유충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의 어떤 특성을 판단하는 질적 기준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뭐 이화학적인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인 심미적인 물의 냄새, 맛 이런 걸 심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는 어떤 물이 우리 인체에 건강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안전성을 따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돗물의 그 먹는 물 수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의 어떤 기준인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루에 물을 2리터 물을 70년 동안 마셨을 때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 그보다 1000분의 1 낮게 이렇게 미생물, 유해한 무기물질, 유해한 유기물질, 신경 물질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현재 58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하수나 약수돗물은 47개. 여러분들 그 마트에 사 먹는 농림생물 생수는 51개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기준은 ppm, ppb, ppt로 따지는데, ppm은 100만 분의 1을 말해요. 여기는 parts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분의 1인데 실제로는 밀리그램 per 리터로 단위를 사용합니다. ppb는 10억 분의 1 빌리언이고, 그리고 ppt는 트릴리언 1조 분의 1을 말합니다. 나노그램 per 리터,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인데, 길이를 따지면 1km 중에 1mm를 말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구간 거리의 1mm를 말합니다. PPT 트릴리언, PPB 빌리언 아니고, 지구를 24바퀴 도는 거리 중에 1mm. 그러니까 그 수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적은 농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물에서는 이런 부피를 가지고 하는데, 가정용 욕조에 가득 물을 채워놓고 그게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적은 물질들도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ppm, 그러니까 밀리그램 퍼 리터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 그보다 훨씬 큰 물탱크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이게 ppb고, 뭐 이게 공란을 비워놨죠. 어떻게 이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때 ppt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ppm 밀리그램 퍼 리터를 사용하는데, 중금속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보다 1000배가 더 낮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ppb 밀리그램 퍼 리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엑셀이라든지 이런 칸이 적기 때문에 0.0001 해야 ppb가 ppm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여기다 또 1000배를 낮게 하면은 나노그램 퍼 리터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냄새나 맛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00만 분의 1이 낮아도 1조 분의 1만 돼도 냄새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수돗물의 어떤 최근의 이슈,